신참 여군인 줄 알고 계집애라 부르며 여군에게 자신의 소변을 머리 위에 부어버린 대위. 그 여군 어깨에 준장 원스타 계급 하나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역대급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보다 겨울이 먼저 찾아오는 땅. 거칠고 험준한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요새의 심장부에 한때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산악보병사단이라 불렸던 제27보병사단 별칭 이기자 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기자라는 이름이 주는 강렬한 자부심 이면에는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채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해온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군 준장 차수현.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무게를 증명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편견의 벽을 부수고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 사관학교 시절부터 전략의 천재라 불렸던 그녀는 최연소 장군 진급이라는 기록과 함께 군내 최고 감사 전문가라는 명성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그녀의 칼날 같은 분석력과 한치의 타협도 없는 원칙주의는 부패한 군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번 그녀의 목표는 바로 이기자 부대였다. 지난 1년간 육군본부로 이기자 부대에 대한 그 어떤 제보나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 단 한 건도. 이것은 모범적인 부대의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완벽하게 통제되고 억압된 조직의 위험 신호였다. 그곳은 모든 목소리가 사라진 적막의 땅이었다.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몇몇 간부들이 의문의 불이익을 받고 전출되거나 군복을 벗었다는 소문만이 유령처럼 떠돌 뿐이었다. 차수연은 직감했다.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음을.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감찰실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우고 화천의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가면을 쓰고 그녀를 맞이할 터였다. 진실은 두꺼운 위장막 뒤로 숨어버리고 그녀는 잘 짜인 인형극의 관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민낯, 상처를 감추고 있는 갑옷이 아닌 골마 터지기 직전의 환부였다. 작전은 은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직속 부하이자 가장 신뢰하는 윤지원 소령에게만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낡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갓 임관한 학군사관 출신 신참 소위의 신분으로 위장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앳된 얼굴과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너무나도 젊어 보이는 외모는 그녀의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어깨 위에 숨겨진 별의 무게를 상상조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부대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민간 트럭의 짐칸에 숨어 삼엄한 검문을 피해 부대 안으로 잠입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부대는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음산했다. 건물들은 낡고 을씨년스러웠고 마주치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짙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사단 본부 건물 한편에 위치한 복지회관의 휴게실이었다. 장교와 병사들이 뒤섞여 잠시 숨을 돌리는 그곳이야말로 부대의 꾸밈없는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그녀는 휴게실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내부 조력자를 통해 몰래 입수한 사단 주간 보고서와 간부 근무평정 현황 자료를 소형 태블릿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자료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고 징계나 사건 사고 기록은 전무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흠결을 지워버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완벽함.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차수연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휴게실의 낡은 소파 퀴퀴한 냄새가 났고 탁자 위에는 마시다 남은 음료수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천의 삭막한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풍경이 이기자 부대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때였다. 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목소리가 휴게실의 정적을 깼다. 차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 말투에 담긴 경멸과 무례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기 너 말이야. 웬 계집애가 여기서 얼쩡거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차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보았다. 전투복을 풀어헤친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남자. 그의 가슴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딱 봐도 이 부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신하는 부류였다. 그의 뒤에는 실실 쪽에는 부사관 2명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군 나부랭이가 와서 쉬고 있어? 여기는 우리 같은 전투병과들만 쓰는 곳이야. 몰랐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완벽한 거짓이었다. 이 휴게실은 명백히 모든 장병을 위한 공간이었다. 남자는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저 만만해 보이는 신참 여군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이 남자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뭐야, 인연이. 눈가를 왜 그렇게 떠?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소속하고 계급이 뭐야? 갓 임관한 소위 쪼가리 같은데 맞지? 인연이라는 단어가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차수연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눈앞에 이 대위는 이 부패한 왕국의 가장 말단에서 악취를 풍기는 시궁쥐에 불과했다. 이 쥐를 키워낸 더러운 환경, 그것이 그녀가 파괴해야 할 진짜 목표였다. 그녀는 태블릿의 화면을 끄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전 장병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남자는 어리고 예쁘장한 여군이 자신에게 감히 규정을 운운하며 말대꾸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규정?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쳐? 이 부대에서는 내 말이 규정이고 법이야. 너 오늘 아주 군대 짬밥 제대로 한번 먹어볼래? 어디 소속이야?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휴게실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겁을 먹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누구도 감히 저 미친 대위의 심기를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차수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남자보다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군대는 특정 개인의 말이 아닌 국가가 정한 법과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대위님의 지금 발언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뭐라고? 대위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제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군인 정신까지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구나.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나셨어? 내 그 뻣뻣한 주둥이가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차수연을 향해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딱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음료수를 대접해 줄 테니까. 그는 몸을 돌려 휴게실을 나갔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장실 방향이었다. 그를 따르던 부사관들은 뭔가를 예상한 듯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차수연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모욕의 순간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모욕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했다. 그래야만 했다. 이 적막의 땅에 갇힌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그녀는 기꺼이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휴게실의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는 오직 차수현과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2명의 부사관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저편에서 다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전보다 한층 더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황인철 대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장난을 앞둔 아이처럼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에는 투명한 생수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병 안에 담긴 것은 맑고 투명한 생수가 아니었다. 거품이 섞인 탁한 노란색 액체. 미처 잠기지 않은 병뚜껑 틈으로 역겨운 암모니아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황인철 대위는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그 병을 흔들어 보이며 차수연에게 다가왔다. 자, 목마를 텐데 내가 특별히 준비한 특제 음료수야.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이 되바라진 년아.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악랄한 무기였다. 차수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자의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뭐 하냐고? 보면 몰라? 내 그 잘난 주둥이 좀 축여주려고. 어서 마셔. 사양 말고.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감히 전투부대 장교한테 개기는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황 대위는 병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차수연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병이 아닌 황인철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들끓고 있는 추악한 과시욕과 비겁한 폭력성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행 협박이자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대위는 지금 군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선? 하. 이 부대에선 내가 선이고 내가 법이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소위 쪼가리가 대위한테 선을 운우네. 마셔. 당장 마시라고 안 했어. 그는 버티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격분했다. 울며 빌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벌벌 떨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한심한 벌레 보듯 하는 그 눈빛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이성을 잃은 그는 결국 마지막 금기를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 내 주둥이로 마시기 싫다 이거지. 좋아. 그럼 온몸으로 마셔라. 이게 바로 너 같은 년한테 딱 어울리는 대접이니까. 황인철 대위는 병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내용물을 차수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정수리를 적시고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굴욕적인 악취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깨끗하게 각 잡혀있던 전투복은 순식간에 누런 오물로 얼룩졌다. 생수병에 담겨있던 오줌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녀에게 치욕의 세례처럼 퍼부어졌다.
그 순간 휴게실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윙윙거리던 형광등 불빛 아래 오물에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여군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대위, 그리고 그 옆에서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는 부사관들의 모습은 한 폭의 지옥도와도 같았다. 차수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더러운 액체가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 짠맛을 묵묵히 삼켰다. 지금 느끼는 이 치욕과 모멸감, 이것이야말로 이 적막의 땅에 갇힌 수많은 약자들이 겪었을 고통의 실체였다.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의문투성이의 사유로 군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여군들과 병사들이 겪었을 아픔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뼈에 새기기로 했다. 이 감각을, 이 냄새를, 이 굴욕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하하, 꼴 좋다. 이제 좀 주제 파악이 돼. 어디서 계집년이 군대에서 잘난 척이야.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황 대위는 빈 생수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찌그러진 플라스틱 병이 바닥을 통통 튀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어린 여군 하나의 길을 꺾고 자신의 권위를 증명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를. 차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연민과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옷을 털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황인철 대위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대위 황인철.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계급과 함께 이름을 불렀다. 황 대위는 순간 움찔했다.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귀관은 방금 대한민국 군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군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 행위와도 같다. 뭐라고? 2년이 끝까지. 황 대위가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휴게실 입구에서 강철처럼 단단하고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휴게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황 대위와 차수연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명의 장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자세,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소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바로 차수연의 유일한 수행원이자 그녀의 그림자인 윤지원 소령이었다. 윤 소령은 잠시 다른 곳의 동태를 살피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차수현과 합류하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상관, 육군의 별인 차수현 준장이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광기에 찬 대위가 손까지 치켜들고 있었다. 윤지원 소령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황 대위의 계급장을 보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대위? 윤 소령은 성큼성큼 걸어와 차수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보호하듯 그의 온몸에서 살기 어린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황 대위는 갑자기 나타난 소령의 모습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이 부대에서 자신의 든든한 배경을 떠올리며 헛기침을 했다. 뭐야, 당신은? 어느 부대 소속인데 참견이야? 전현이랑 한패야? 윤소령, 당신 사단장님께 내 이름 한번 떼 보시지 그래? 내가 누군지.
그는 오히려 사단장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다. 귀관이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도 모르는 건가. 감히 군인의 몸에, 아니 한 인간에게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윤소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실장님이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차수연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간신히 참아냈다. 그때였다.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던 차수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윤소령. 네, 실장님. 윤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부르는 직책을 내뱉었다. 황 대위는 실장님이라는 호칭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느 부서의 실장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차수연은 윤소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옆으로 비켜서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물의 악취를 풍기는 그 모습 그대로 황인철 대위와 마주섰다. 상관 모욕죄라고 했나? 좋다. 오늘 귀관이 말한 그 죄목이 과연 누구에게 적용될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지.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 듯한 선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게실 밖 복도에서 여러 개의 군화 소리가 지축을 울리듯 급박하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황인철 대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의 서곡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급박한 군화 소리는 휴게실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의 정적 후 문이 활짝 열리며 위압적인 기세의 인물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것은 사단장과 부사단장이었고 그 뒤로는 얼굴이 사색이 된 사단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따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휴게실 안의 광경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자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장군인 차수연 준장이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모습. 그 옆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윤지원 소령. 그리고 그들 맞은편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황인철 대위와 그의 똘마니 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사단장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실장님, 이게 대체 무슨... 사단장의 입에서 실장님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경악과 공포에 찬 목소리로 터져나오는 순간 휴게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특히 황인철 대위의 뇌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실장님? 누가? 저 어린 계집애가?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의 시선이 차수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만만한 신참 소위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별이 지옥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침묵과 차가운 눈빛이 담고 있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사단장과 부사단장은 허둥지둥 달려와 차수연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충성. 사단장 소장 5. 감찰실장님께 무슨 이런 변고가. 뒤이어 들어온 모든 지휘관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다. 그들의 우렁찬 경례 구호는 황인철 대위의 심장에 수십 개의 대모처럼 박혔다. 합동감찰도 아닌 육군 전체의 기강을 감시하는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 감찰실장. 준장 차수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옆에 있던 부사관들은 이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차수연은 자신에게 격려하는 지휘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여전히 황인철 대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헌병대장은 현 시간부로 대위 황인철과 저기 저 2명의 부사관을 상관 모욕 및 폭행, 가혹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황 대위와 부사관들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라고. 오해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황인철 대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차수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오만하고 거만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실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신분을 모르고 저지른 실수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시는 분이.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뒷배를 들먹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을 듣고 있던 차수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용서? 그녀는 한 걸음 황 대위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인상을 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진짜 힘없는 신참 소위였다면 그때도 귀관은 내게 용서를 구했을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황 대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다. 상대가 힘없는 약자였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을 것이다. 사과나 용서는 그의 선택지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귀관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귀관과 같은 자들 때문에 말없이 군복을 벗어야 했던 수많은 약자들, 짓밟힌 인권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모든 이들이다. 그리고 귀관이 모신다는 그분이 누구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뿌리까지 모두 뽑아낼 것이니까. 그녀는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장 끌고 가. 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모든 비위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그리고 사단장. 네. 실장님. 사단장은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대답했다. 30분 내로 전 지휘관 및 참모들을 소집시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겠다. 내가 이 오물을 씻어내기 전에 당신들은 이 부대의 더러운 환부를 모두 도려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그녀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했다. 으악, 이거 놓으라고. 억울합니다. 황인철 대위와 부사관들은 헌병들에게 짐짝처럼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휴게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윤지원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이 들고 온 깨끗한 수건과 전투복 상의를 내밀었다.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차수연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뺨에 묻은 더러운 이물질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지 않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 윤소령.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동요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은 이 부대가 썩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야. 물 위로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 밑에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한 본체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군. 그녀는 젖은 상의를 벗고 윤소령이 건넨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는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마. 이 적막의 땅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파헤친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단 하나의 비리도 눈 감아주지 마.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썩어버린 군의 심장을 되살리는 대수술이다. 그녀의 선언에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기자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군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피바람이 지금 막 시작되었음을. 오물 세례라는 최악의 치욕을 겪은 여성 장군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치욕을 자양분 삼아 부패한 거악에 맞서 싸울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이기자 부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핵심 지휘관과 참모들이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뒤엉켜 있었다. 이 모든 긴장감의 진원지는 회의실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단 한 사람, 바로 차수연 준장이었다. 불과 1시간 전 오물에 젖어 모욕을 당하던 초라한 신참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막 샤워를 마친 듯 단정한 모습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이 잡힌 준장용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하나의 별은 회의실 상석에 앉은 사단장 오승권 소장의 2개의 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또각또각하고 울릴 때마다 앉아있는 지휘관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는 심판의 서곡처럼 들렸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윤지원 소령이 따랐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과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채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차수연은 회의실의 주인이자 이 부대의 왕인 오승권 소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휘관석 옆에 마련된 연단으로 올라섰다. 서열과 의전이 생명인 군 조직에서 소장이 버티고 있는 회의의 주도권을 준장이 단숨에 빼앗아버린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오승권 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불쾌감이 역력했지만 그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 직책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금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육군참모총장의 의지를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차수연은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한 명 한 명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볼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오늘 이 자리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서 이기자 부대에 대한 특별 지휘감찰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여러분이 제출하는 완벽한 서류 따위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만을 진실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난 24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보고 들은 것은 군대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범죄 집단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연단을 손으로 탁 내리쳤다. 불과 2시간 전 나는 이 부대 소속의 한 대위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수준의 모욕을 당했다. 그자는 내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계급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고 급기야 인간의 오줌을 내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회의실 안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다. 사단장 오승권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이것은 황인철이라는 한 명의 인격 파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이 부대 지휘부 전체에 퍼져 있는 썩어 문드러진 지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증상으로 판단한다. 그녀는 상석에 앉은 오승권 소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묻겠다, 사단장. 일개 대위가 대낮에 사단 본부 건물 안에서 상관일지도 모르는 동료 군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부대. 그 오만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자에게 그런 오만함을 심어준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서슬퍼런 질책이었다. 오승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황인철 대위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그의 수많은 비행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준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육군본부에 접수된 이기자 부대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완벽한 부대라서 그랬을까? 아니다. 목소리를 내려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말하려는 자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렸기 때문이겠지. 그 결과가 바로 황인철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의 질책에 지휘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때 오승권 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애써 위엄을 되찾으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감찰실장의 노고는 이해하지만 월권은 삼가시오. 이 부대의 지휘관은 나 오승권 소장이요. 부대 내부의 문제는 내 책임 하에. 책임? 차수연은 그의 말을 비웃음으로 끊어버렸다. 사단장의 지휘권은 법과 규정을 수호할 때만 유효하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 이 부대는 이미 법치가 무너진 무법지대와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듣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이행하도록.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향해 칙령과도 같은 명령을 선포했다. 현 시간부로 육군본부 감찰실은 이기자 부대에 대한 특별 지휘감찰에 돌입한다. 감찰 종료 시까지 사단장을 포함한 이 부대 모든 지휘관의 인사 및 행정 관련 지휘권은 정지되면 감찰실장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사단장은 지금부터 집무실이 아닌 관사에서 대기하도록. 감찰실에 소환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부대 업무에도 관여할 수 없다. 부대의 모든 통신 및 전산망은 감찰실의 통제 하에 두며 모든 서류는 동결한다. 누구든 자료를 은닉 파기하려는 자는 군형법상 최고 수준의 이적 행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것이다. 이는 명령이다. 소장이 명백히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준장이 그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연금시키는 초유의 사태였다. 군의 지휘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오승권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역한다면 당신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권위는 계급이 아닌 그녀가 수호하려는 법과 정의 그 자체에서 나오고 있었다. 차수연은 자신의 선언이 만들어낸 충격과 공포를 잠시 음미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윤지원 소령에게 고갯짓했다. 윤소령. 감찰 1팀은 즉시 사단장실과 인사참모부의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 이 팀은 헌병대의 모든 사건 기록과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압수한다. 3팀은 지금 즉시 황인철 대위의 비위를 묵인하고 동조한 자들을 전원 연행하도록. 지금 즉시 실시. 네, 알겠습니다. 윤소령을 필두로 회의실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감찰단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각자의 목표를 향해 흩어졌다. 이제 회의실에 남은 것은 공포에 질린 이기자 부대 지휘관들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 차수연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이 회의는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와의 진짜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회의실에 남은 자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했던 부패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차수연의 특별 지휘 감찰이 시작되자 정막의 땅이었던 이기자 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부대는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감찰단 요원들은 맹렬한 기세로 부대의 모든 부서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부에서 온 저승사자라 불리며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차수연은 사단장실을 임시 지휘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며 거대한 부패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수많은 비리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주목한 것은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이 부대에서는 어떤 사건 사고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은폐를 넘어 내부 고발을 시도하는 자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하고 보복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사단 정보보안 참모인 박상민 대령이 있었다. 박상민 대령은 사단장 오승권 소장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부대의 귀와 눈을 통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부대 내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장병들의 동향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불온한 낌새가 보이는 자들을 가차없이 짓밟아왔다. 그는 오승권이 구축한 부패 왕국의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이자 가장 잔인한 해결사였다. 박 대령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는 노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불법적인 지시를 구두로 내렸고 자신의 손에는 절대 피를 묻히지 않았다. 차수연은 그를 직접 공략하는 대신 그가 쌓아올린 성벽의 가장 약한 돌멩이부터 하나씩 빼내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녀는 박상민의 직속 부하들을 먼저 소환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복무 규정 위반 등을 빌미로 시작했지만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명을 조건으로 한 플리머스 거래를 제안했다. 너희들의 상관인 박상민 대령은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는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르고 혼자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너희를 최대한 선처하겠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공포와 회유 앞에서 견고해 보였던 충성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두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의 진술은 모두 박상민 대령을 향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윤지원 소령이 찾아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1년 전 정신 이상을 이유로 불명예 전역한 한 소위의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은 석연치 않은 점투성이었다. 윤 소령은 수소문 끝에 민간인이 된 그를 찾아내 직접 만났다. 전역한 소위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윤 소령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마침내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 부대 내에서 대규모 유류 절도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챈 박상민 대령의 부하들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고 정신병자로 몰려 군 생활을 마감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군복을 벗으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증언과 함께 당시 그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협박 음성 파일까지 확보되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차수연은 마침내 박상민 대령을 자신의 지휘본부, 즉 사단장실로 소환했다. 박 대령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감찰실장님? 박 대령. 이 부대의 정보보안 책임자로서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보고도 올리지 않은 비결이 뭔가? 아주 대단한 통솔력이던데. 차수연이 비꼬듯 묻자 박 대령은 여유롭게 받아쳤다.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가? 차수연은 조용히 태블릿의 화면을 켰다. 그리고는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여 하나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너 같은 새파란 소위놈 하나 인생 망가뜨리는 거 일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옷 벗고 꺼져. 그게 내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다. 음성 파일에서는 박대령의 부하가 전역한 소위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박상민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차수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말했다. 들어오게.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지원 소령과 함께 한 청년이 들어왔다. 1년 전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야 했던 바로 그 소위였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낸 단호한 눈빛으로 박상민을 노려보았다. 박상민의 오만한 가면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차수연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던지듯 내려놓았다. 박상민이 부하들에게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한 정황 보고서, 피해자에게 정신 이상 진단을 내리도록 군의관을 협박한 녹취록, 그리고 그의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내가 쌓아올린 침묵의 요새는 무너졌다, 박상민. 내 주군인 오승권은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너에게 떠넘기고 꼬리를 자를 것이다. 내가 그를 더 잘 알지. 차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 썩어빠진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모든 비밀을 내게 말해라. 그러면 너는 이 성의 잔해에 깔려 죽는 대신 살아남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뒷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상민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견고했던 충성심과 비열한 생존 본능이 그의 내면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기자 부대라는 거대한 요새의 가장 단단했던 성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박상민 대령은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술은 이기자 부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었다. 그의 자백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되어 둑 뒤에 갇혀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을 동물처럼 터져나오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이기자 부대에는 차가운 숙청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박상민이 지목한 비리 연루자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줄줄이 체포되었다. 사단장을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일삼던 주임원사부터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보급장교, 그리고 인사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사참모까지. 지난 수년간 오승권 소장이 구축해온 부패 왕국의 기둥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뽑혀나갔다. 모든 증거와 진술은 단 한 사람, 사단장 오승권 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 부패 왕국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시한 왕이었다. 그는 박상민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공포 정치를 자행했고 황인철 같은 문제아들을 비호해주며 정치적 뒷배를 만들었다. 그가 병사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유지하려 했던 완벽한 통계와 철통 같은 군기는 모두 자신의 다음 진급, 즉 중장으로 가는 길을 닫기 위한 더러운 발판에 불과했다. 관사에 연금된 채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오승권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대로 군사 재판에 넘겨져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가 가진 마지막 무기는 군사력이 아닌 비열한 정치와 여론전이었다. 그는 몰래 외부와 연락하여 자신이 비호해주던 황인철 대위의 아버지이자 유력 정치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와 결탁한 보수 언론을 통해 교묘하게 왜곡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 무리한 감찰로 최정예 전투부대 와해 위기. 군 내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이기자 부대 지휘관의 눈물. 기사들은 차수연을 공명심에 눈이 멀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투부대를 무너뜨리는 야심만만한 여장군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감찰은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마녀 사냥으로 둔갑했다. 성별을 무기 삼아 그녀를 히스테릭하고 감정적인 여성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군의 폐쇄성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도 있었지만 안보와 전투부대라는 단어 앞에서 일부 여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도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게 들어왔다. 마침내 차수연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참모총장은 그녀를 신임했지만 쏟아지는 정치적 압박에 그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화상회의 화면이 연결되자 참모총장의 무거운 얼굴과 함께 연금된 관사에서 접속한 오승권 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피감찰 지휘관에게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승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치 억울한 희생양인 양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총장님, 이 기자 부대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장군 하나의 공명심 때문에 부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장병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어 이 무분별한 마녀 사냥을 멈춰주십시오. 그의 비장한 연설이 끝나고 모든 시선이 차수연에게 쏠렸다. 참모총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차 실장, 지금 외부의 압력이 거세다. 감찰의 정당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나? 차수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총장님, 저는 정치에는 문외한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군법과 군인으로서의 양심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화면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서류나 보고서가 아니었다. 하나의 영상이었다. 영상은 1년 전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야 했던 소위의 떨리는 증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선임들의 구타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병사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성추행을 당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한 여군 하사의 눈물 섞인 고백도 흘러나왔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것은 박상민 대령이 몰래 녹음하여 제출한 오승권 소장의 목소리였다. 박 대령, 그 성추행 사건 말이야.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덮어. 피해자 애가 좀 이상하다고 정신과 소견서 하나 만들어서 불명예 전역시키는 걸로 하고. 황인철 아버지한테 내가 빚을 진 게 있어서 말이야. 잘 처리해. 영상이 끝나자 화상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참모총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오승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상대의 체크메이트를 불러오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차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총장님, 저의 유일한 야심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범죄자가 아닌 명예로운 지휘관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감찰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즉시 군 형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오승권 소장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 발부를 제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모총장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왕의 마지막 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사단장 오승권 소장의 긴급 체포. 그 소식은 화천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차수연을 히스테릭한 여장군으로 몰아가던 언론들은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다. 이제 그녀는 부패한 군을 도려낸 강철의 여전사로 칭송받았고 이기자 부대 사건은 군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상징이 되었다.
부대 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로 전락하자 장병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속 시원해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수년간 그들을 짓눌러왔던 공포의 시스템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차수연은 이 혼돈을 새로운 질서를 세울 기회로 삼았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적막의 땅에 얼어붙어 있던 장병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장병 신문고를 한 단계 발전시킨 장병의 소리센터를 개설했다. 이곳은 단순한 비리 신고 창구가 아니었다.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군의관과 법무관들이 상주하며 장병들이 겪은 모든 종류의 고통, 그것이 부당한 지시이든 사적인 괴롭힘이든 말 못할 상처이든 을 듣고 치유하며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통합지원센터였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 센터는 텅 비어 있었다. 불신의 얼음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저것도 잠시뿐인 보여주기식 행사일 뿐이야. 여기서 말해봤자 감찰실장 떠나면 우린 죽은 목숨이야. 라는 냉소와 체념이 부대 전체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 견고한 얼음을 깬 것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군 생활 30년에 빛나는 한 원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담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수년간 자신이 저질러온 침묵이라는 죄를 눈물로 고백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새끼 같은 부사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고 병사들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급과 안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늙은 군인일 뿐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된 채 다음 날 부대 전체에 방송되었다. 한 노병의 진심 어린 참회는 그 어떤 강압적인 명령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는 수많은 양심의 가책들을 건드렸고 마침내 꽁꽁 얼어붙었던 불신의 댐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날 오후부터 장병의 소리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혹한기 훈련을 빌미로 한 선임들의 상습적인 가혹 행위, 화천의 혹독한 추위를 막아줄 방한 장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간부들의 이야기, 심지어는 폐쇄적인 부대 분위기 속에서 쉬쉬하며 묻혀왔던 동성 병사 간의 성추행 문제까지. 본물처럼 터져나온 증언들은 이기자 부대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다양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 법. 이번의 저항은 특정 간부 세력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뿌리 깊은 냉소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차피 저 장군님 떠나면 다 똑같아.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보복만 당한다.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야. 특히 군 생활에 잔뼈가 굵은 중견 간부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들은 개혁을 위한 위원회 참여를 소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용기를 내어 증언한 병사들을 뒤에서 고문관이라며 조롱했다. 그들의 냉소는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초와도 같았다. 차수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대 전 장병을 연병장으로 소집했다. 계급장을 떼고 지휘관과 병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토론 초반 대부분의 장병들은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때 냉소주의를 대표하는 듯한 한 상사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모두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질문을 던졌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개혁을 하신들 언젠가는 떠나실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저희는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였던 병사들은 그때 가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차수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떤 이상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연단 옆에 대기하고 있던 윤지원 소령에게 눈짓했다. 윤 소령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연단으로 올라왔다. 여러분께 육군본부에서 새롭게 창설된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윤 소령의 뒤를 따라 낯선 제복을 입은 대여섯 명의 상사, 원사들이 연단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될 수호 부사관 가디언 NCO입니다. 이들은 이기자 부대 소속이 아닌 육군본부 감찰실 직속으로 부대의 그 어떤 지휘관도 이들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함을 감시하며 그 내용을 감찰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 부대 안에 상주하는 감찰관입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발표였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감시 및 보호 시스템을 부대 안에 심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냉소의 가장 큰 근원이었던 감찰실장이 떠난 후에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한 수였다. 연병장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이내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불신의 강이 마침내 거대한 굉음과 함께 깨져나가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토론이 끝난 후 처음 질문을 던졌던 그 상사가 차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소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찬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차수연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비로소 이 땅의 진짜 해빙기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기자 부대 내부의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 차수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것은 부대의 담장 밖 수십 년간 군과 함께 살아온 지역 사회로부터 터져나온 절규였다. 어느 날 아침 화천군 주민 수십 명이 부대 정문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땅을 되살려내라, 우리 자식들을 살려내라는 피켓을 들고 사단장 면담을 격렬하게 요구했다. 상황을 보고받은 차수연은 직접 정문으로 나갔다. 그녀가 감찰실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노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수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밭의 작물들은 이유 없이 말라 죽었고 한때 풍요로웠던 강에서는 기형 물고기들이 잡히거나 물고기떼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근원지로 주민들은 부대 뒤편의 깊은 계곡을 지목했다. 과거 오승권 소장이 지휘하던 시절 이기자 부대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폐기물 장비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폐유, 중금속이 섞인 세척액, 유효기간이 지난 화학약품 등 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 계곡에 불법으로 매립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 유지들과 관계 당국은 부대가 제공하는 검은 돈과 향응에 입을 다물어 왔다는 것이었다. 차수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부패는 부대 내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군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명까지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실장님, 이것은 저희 감찰실의 공식적인 권한 밖의 일입니다. 민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군이 직접 개입하기는. 윤지원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차수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윤소령, 저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보이지 않나? 군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 셈인가? 군복의 명예는 우리가 저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만 지켜지는 것이다. 그녀는 즉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육군본부 소속의 화학부대와 의무사령부의 환경 전문가들을 화천으로 호출했다. 그들은 민간연구원으로 위장하여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문제의 계곡과 하류 지역의 토양, 그리고 수질 샘플을 채취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끔찍했다. 토양과 물에서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맹독성 발암물질들이 검출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 있었다. 차수연은 분석 보고서를 들고 곧장 화천군청과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군수와 경찰서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 민감한 사안이라 조사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차수연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바로 다음 날 차수연은 이례적으로 군부대 안이 아닌 화천군 마을 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피켓을 든 마을 노인들과 함께 섰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부대의 임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죄의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난 며칠간 밝혀낸 끔찍한 진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다. 오승권의 지시로 자행된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전말, 그리고 그것이 이 평화로운 마을을 어떻게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는지를 과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던 군수와 경찰서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대가로 저들은 오승권 전 사단장이 병사들의 피를 빨아만든 검은 돈을 상납받았습니다. 그녀는 오승권의 비자금 장부에서 발견된 지역 유지들에게 건네진 뇌물 내역을 스크린에 띄워버렸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뒤편의 군수와 경찰서장에게 몰려들었다. 차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선언을 했다. 우리 군은 우리가 저지른 이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로 육군 공병부대와 화학부대, 그리고 의무사령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땅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모든 정화 작업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들께 국가를 대신하여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감찰실장의 약속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약속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 부패한 지역 관료들은 즉시 중앙정부의 감찰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날 오후부터 이기자 부대의 장병들이 중장비를 몰고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신의 대상이었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오를 씻고 땅의 흉터를 치유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병사들은 주민들과 함께 오염된 흙을 퍼냈고 군의관들은 마을 회관에 임시 진료소를 차렸다. 차수연은 군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병사들과 함께 직접 삽을 들었다. 그녀는 무너진 군의 명예를 그리고 군과 국민 사이에 끊어진 신뢰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화천의 환경오염 스캔들은 이기자 부대 사건을 군 내부의 비리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격상시켰다. 오승권 전 소장과 그 일당에 대한 군사재판은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열렸다. 재판정의 방청석에는 피고인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화천에서 올라온 수십 명의 주민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재판의 정점은 증인으로 출석한 차수연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개인적인 모욕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이 부대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의 단면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어떻게 군의 울타리를 넘어 이 땅의 강과 산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까지 파괴했는지를 역설했다. 그녀는 증언대 위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올려놓았다. 화천에 오염된 강에서 직접 채취한 검고 탁한 물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가도 국민도 부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진급과 주머니를 채울 검은 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군인으로서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이 땅에 이 독극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조국에 대한 배반이며 군복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피고인들의 심장에 꽂혔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기세의 오승권은 이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오승권 전 육군 소장. 군 형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초병폭행 및 가혹행위 지시, 그리고 특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그 죄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 취득한 재산 전액을 몰수하고 그가 받았던 모든 훈장과 명예를 박탈한다. 무기징역.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다. 오승권은 판결을 듣는 순간 실성한 듯 웃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황인철 대위를 비롯한 다른 핵심 공범들에게도 군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화천 주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차수연의 이기자 부대 특별지휘감찰 임무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부대에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되었고 그녀가 뿌린 개혁의 씨앗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자라날 터였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던 날 그녀는 요란한 환송 행사를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병의 소리센터를 찾았다. 이제는 부대의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그곳은 새로 임명된 수호 부사관들과 상담을 받으러 온 병사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 침묵을 깼던 그 노병, 원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온화하고 당당한 선임 부사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실장님 덕분에 저희는 다시 군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인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차수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차를 타고 위병소를 향해 떠나던 길. 그녀는 공식적인 도열이나 환송을 모두 거절했기에 길가는 한적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 마을과 부대를 잇는 강변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강변에서는 여전히 정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병사들과 그들에게 새참을 나눠주는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그녀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그녀를 알아보고는 허리가 끊어질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그리고 작업을 하던 수백 명의 장병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힘찬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도열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군과 민이 함께 보내는 가장 진실된 존경의 표시였다. 차수연은 차창을 내리고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 적막의 땅에 단순히 부패를 청산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깨어졌던 약속을 다시 이어주러 왔던 것이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처 입은 땅은 치유되고 있었고 그 위에는 군과 민의 새로운 신뢰가 단단하게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느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치욕으로 시작된 폭풍 같던 감찰,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 그리고 군과 민이 함께 상처를 치유했던 기나긴 해빙기를 지난 화천의 땅에는 비로소 완연한 평화가 찾아왔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강산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고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강물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오늘 화천의 작은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군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진행했던 대규모 환경 정화 사업의 공식적인 종료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새로 부임한 이기자 부대 사단장과 그를 따르는 장병들, 그리고 말끔한 옷을 차려입은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신과 원망이 아닌 새로운 신뢰와 유대감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이제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을 넘어 군 개혁의 살아있는 상징이 된 차수연 준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찰을 위해 왔던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주민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대표로 나선 한 노인의 감사 연설이었다. 그는 1년 전 부대 정문 앞에서 죽음의 땅을 살려내라며 절규하던 바로 그 농부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주름진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군인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그들의 군복이 우리는 너무나도 무섭고 미웠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군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군복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억압하는 철퇴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의 시선이 차수연에게 향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땅만 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군인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 정화 작업이 끝난 저 강변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변에 세워진 아담한 기념비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비석에는 차수연의 이름이나 계급 대신 소박하지만 묵직한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지켜진 약속의 땅에서.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다. 원칙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를 기리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차수연은 그 비석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이제 이기자 부대의 수호부사관 팀장이 된 과거의 냉소주의자였던 그 상사와 잠시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부대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병사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부들은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야 비로소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차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범죄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며칠 후 서울 국방부. 차수연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의 주제는 화천 모델의 전군 확대 방안이었다. 이기자 부대에서 보여준 군의 대민 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은 추락했던 군의 신뢰를 회복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군 전체의 정책을 바꾸는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회의 말미에 장관이 차수연을 향해 말했다. 차 장군.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소. 이제 감찰실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장군의 능력을 더 큰 미래를 위해 쓸 때가 된 것 같소. 장관은 그녀 앞으로 하나의 서류 봉투를 조용히 밀었다. 차수연은 그것이 또 다른 부패한 부대에 대한 감찰 명령서이거나 본부의 참모직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임명장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육군 소장 차수연, 육군 3사관 학교장으로 보함, 소장 진급, 그리고 사관학교 교장. 그것은 단순히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 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명예롭고 중요한 직책 중 하나였다.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수장. 참모총장이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설명했다. 차 장군. 자네는 썩은 나무를 베어내는 최고의 외과 의사였네. 이제 우리는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려고 하네. 다시는 썩은 나무가 자라나지 않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묘목을 키워내는 정원사가 되어주게. 부패한 장교들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부패하지 않는 명예로운 장교들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일세. 가서 자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들에게 가르쳐주게. 그것은 그녀의 군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찬사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처벌자를 넘어 교육자의 길을 걸으라는 명령.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감찰실장실을 정리하던 차수연은 자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1년 전 그녀가 이기자 부대에 처음 잠입했을 때 입었던 계급장 없는 허름한 전투복이 들어있었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룩 자국은 그날의 치욕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전투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날의 분노나 굴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바다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병사들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치욕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진실된 사명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전투복을 버리지 않았다. 정성스럽게 개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그것은 그녀의 초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그녀만의 성이었다. 몇 주 후,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육군 3사관학교.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을 단 신임 교장 차수연 소장이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사관생도들 앞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딱딱한 리더십 이론이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비겁함을 눈물로 고백했던 한 늙은 원사의 이야기, 죽음의 땅을 되살리기 위해 군인들과 함께 땀 흘렸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켜진 약속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석에 대한 이야기였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당신이 지휘하는 병력의 숫자나 당신이 가진 무기의 화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얼마나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맹세한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목숨처럼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생도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제복은 여러분의 야망을 위한 갑옷이 아니라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맡긴 신성한 약속입니다. 결코 그 약속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가서 이 조국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휘관이 되십시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차수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젊은 생도들의 희망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부패와 싸워야 할 어두운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지평선이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